자, 이번 시간은 작년 수능 특강 문제 중에서 날씨 부분에서 몇 문제만 풀어줄게. 요 수업이 시험 전에 마지막 수업인데 요걸 듣는 반도 있고 안 듣는 반도 있고 해서 진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이 하기는 그렇고 몇 문제만 얘기해 줄게. 교재는 따로 없어. 그 PDF 올려줄까 했는데 요거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강의 내용만 들어. 그걸로도 될 거야.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작년 EBS 수능 특강의 85쪽이야. 85쪽 2번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동성 고기압과 정체성 고기압에 대한 얘기가 있어.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가와 나는 우리나라 부근의 이동성 고기압과 정체성 고기압이 나타난 시기의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정체성 고기압, B는 이동성 고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이동성 고기압하고 정체성 고기압에 대한 얘기야. 요거 전에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정체성 고기압으로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 얘네가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정체성 고기압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요거를 교과서를 찾아보면 교과서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나와 있어.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가 79쪽이야. 79쪽 보면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이 나와. 여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으로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우리나라 주변에는 정체성 고기압인 시베리아 고기압,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있고 이동성 고기압인 양쯔강 고기압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체성 고기압이 요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오호츠크의 고기압, 요거 세 개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거 세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체성 고기압인 거야.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오고 왜 그러 요거는 요거보다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자주 나와.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일기도의 특징을 얘기할 때 보통 나오는 게 여름철 아니면 겨울철이 많이 나와.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일기도의 특성만 보고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분하기가 좋거든. 보통 이제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름철의 특성도 갖고 있고 겨울철의 특성도 갖고 있고 애매해가지고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자주 나오는 거는 요거 시베리아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요 두 개가 자주 나와. 그래서 요 두 개만 잘 기억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건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꼼꼼하게 교과서 보는 친구들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도 요거 세 개가 정체성 고기압이야.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은 그 정체성 고기압에서 이게 이제 거대한 덩어리일 거 아니야. 기단이잖아. 이 기단에서 일부가 똑 떨어져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동해 오면 그거를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해. 그 대표적인 게 시베리아 기단에서 일부가 똑 떨어져 나와 갖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면 한 번씩 우리나라가 좀 춥단 말이야. 그런 걸 꽃샘추기라고 얘기해. 그런 거라든가 또는 봄철 또는 가을철에 양쯔강 기단의 일부가 똑 떨어져서 우리나라를 쓱 통과하면 이것도 이동성 고기압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이동성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해가는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다. 그러니까 정체성 고기압이냐 이동성 고기압이냐 이거 볼 때는 덩어리가 큰 시베리아 기단으로 볼 것이냐 덩어리가 큰 북태평양 기단으로 볼 수 있느냐 덩어리가 큰 오호츠크의 기단 그 덩어리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정체성 고기압으로 보면 되고 아니면 이동성으로 보면 되는 거야. 요거는 일기도를 여러 번 보면서 감을 익히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건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요 중에서 요 북태평양 기단하고 시베리아 기단은 큰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 키 작은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로 좀 기억을 해두라 그랬지? 그런 거 있었어. 자, 일단 요까지만 얘기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2번 문제. 그러면 어느 게 정체성 고기압이고 어느 게 이동성 고기압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뭐 어느 게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으로 찾는 수밖에 없어. 여러 번 일기도를 보면서 그 느낌을 찾는 수밖에 없어. 일단 딱 보면 요거는 가 먼저 보면 기압 배치가 이쪽에 고기압 이쪽에 저기압, 즉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이고 등압선의 간격도 굉장히 좁아. 이 정도는 등압선의 간격이 좁은 거야. 그러니까 등압선의 간격이 좁고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를 갖는다. 이거 겨울철 일기도잖아.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누가 영향을 주지?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줘. 그럼 이게 시베리아 고기압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고기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베리아 고기압인 거야. 그럼 이게 정체성 고기압이겠네. 그렇게 해석하고 요거는 온대저기압 이렇게 있고 각종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요거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진 걸로 봐서 고기압이겠지.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동성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정체성은 덩어리가 좀 크고 이동성은 좀 덩어리가 작고 그래. 그렇게 보면 요게 이동성 고기압, 요거는 정체성 고기압인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기억. A는 정체성 고기압, B는 이동성 고기압이다. 이거 맞는 거고 A는 주로 겨울철에 발달한다. 이것도 맞고 B는 A보다 규모가 크다. B가 어느 거야? B와 A. B는 요거 뭐라 그랬지? 시베리아 기단 덩어리라니까? 시베리아 고기압. 그리고 요거는 덩어리가 작은 걸로 봐서 이동성 고기압인 거고 보통 이동성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 어디에선가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규모가 작지. 규모로 놓고 보면은 A가 B보다 규모가 크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풀어야 돼.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5번 문제는 이제 가시영상, 적외영상 해석하는 문제인데 요거 전 시간인가 그 전 시간에 온라인 수업하면서 얘기해 준 거 있어. 가시영상하고 적외영상 해석하는 거. 어떤 경우야 밝게 보이냐? 구름이 밝게 보이는 경우야. 구름이 밝은 경우. 어떤 경우라 그랬지? 가시영상은 언제 밝게 보여? 두꺼운 경우에. 두꺼운 경우 밝게 보인다. 적외영상은 구름 상층부가 높은 경우야. 이거랑 같은 의미가 뭐라 그랬지? 구름 상층부의 온도가 기온이 낮은 경우. 보통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져. 같은 얘기야. 어떤 경우에 밝으냐? 가시영상은 두꺼운 경우, 적외영상은 구름 상층부가 높게 있는 경우 또는 온도가 낮은 경우에 구름이 밝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얗게 보인다는 얘기야. 이거 중요해. 그리고 문제를 보면 가와 나 모두 밤에 촬영한 것이다 그랬는데 기억이 맞냐 틀리냐? 요거는 가는 가시영상이라 그랬고 나는 적외영상이라고 했잖아. 가시영상, 적외영상 둘 다 구름 사진이 잘 나왔어. 근데 밤에 찍으면 가시영상은 안 보이지. 밤에는 깜깜하잖아. 가시영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 빛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찍으면 가시 영상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둘 다 이거는 낮에 찍은 거야. 밤에 찍은 게 아니라. 기억 틀렸고, A는 B보다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A와 B의 구름의 두께. 구름의 두께를 볼 때는 적외 영상을 보면 돼.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지? A가 더 두껍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맞고, 그 다음 C는 D보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 높으면 높을수록 밝게 보인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게 더 밝은 거야. 즉 높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C는 D보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그리고 요 부분 A, C 요 같은 부분이잖아. 여기는 일단 적외 영상으로 가시 영상으로 봤을 때 일단 두꺼운 거고, 그리고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여기는 구름 상층부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야. 두껍고 당연히 상층부의 높이 높고 아주 두껍게 발달한 정난운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니은하고 디귿 두 개야. 다음은 20번 문제인데, 그림은 우박의 성장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정난운이야. 이렇게 굉장히 높이 발달한 구름. 여기가 영도선, 이 위쪽은 영하란 얘기지. 대부분의 물방울들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얼음 상태로 존재해. 그걸 빙정이라고 얘기해. 대부분이라 그런 이유가 0도씨 이하에서도 아주 순수한 깨끗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해. 그러니까 여기는 물방울도 있고 얼음도 있고 그렇단 소리야. 여기 얼음도 있고 물방울도 있고 막 섞여 있어. 자, 여하튼 기억. A 과정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촉진된다. A 과정이 뭐야? 이거 빙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빙정이 이 구름 속에서 떨어지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그런 거야.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어. 충분히 무거워지면 떨어져야 되는데 더 강한 상승 기류를 만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음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은 우박 덩어리를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나이테처럼 얼음이 성장한 흔적이 이렇게 보여. 우박 잘라보면 이렇다. 여튼 기억. A 과정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촉진된다. 이거 맞는 거고. 니은 B 과정은 중력과 하강 기류의 영향을 받는다. B 과정이 뭐야? 이게 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력과 하강 기류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상승 기류가 계속 여기에 강하게 더 있다면 얘는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겠지. 맞는 얘기야. 한여름이 가을보다 우박의 발생 빈도가 높다. 우박의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우박이 오긴 하는데 여름철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게 떨어져 내리다가 녹지. 그래서 빗방울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우박이 온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더워지기 전, 초여름, 그리고 여름 끝나고 가을, 요 무렵에 우리나라는 우박이 많아. 참고로 알아도 우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주 뜨거워지기 전 초여름 또는 가을철에 많이 온다. 그래서 한여름이 가을보다 우박의 발생 빈도가 높다 그러면 안 돼. 오히려 한여름과 한여름과 가을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가을철이 더 많다. 자, 이어서 90쪽으로 넘어왔어. 1번.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여름철과 겨울철의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여기 어느 게 여름철이고 어느 게 겨울철인지 알아야지. 겨울철 일기도의 특징. 서고, 동저. 그리고 등압선의 간격 좁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좁잖아. 등압선의 간격. 그러니까 이게 나가 겨울철, 가가 여름철이겠지. 사실 여기서 이게 여름철이다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사실 없어.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는 겨울철이고 하나는 여름철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당연히 여름철이 돼버린 거야. 여름철 일기도의 특징, 남고 북저 그래야 되는데 남고 북저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어. 고기압이 여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여하튼간 하나가 겨울철이고 하나가 여름철이라 그랬으니까 요걸 여름철로 보는 거야. 참 겨울철 등압선의 특징, 등압선의 특징, 등압선의 간격이 좁다, 서구 동적 그런 거 있었지. 등압선의 간격이 좁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바람이 세다 또는 기압 차이가 크다. 이거랑 비슷한 의미로 등원선의 간격이 좁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 온도 차이가 크다. 등고선의 간격이 좁다, 고도 차이가 크다. 고도 차이가 크면 경사가 급한 거지. 그런 거 있었어. 기억, 가가 여름철의 일기도이다. 맞고, 나에서 우리나라는 정체성 고기압에, 여기서 얘기하는 정체성 고기압이 뭐겠어? 시베리아 기단이겠지. 맞는 거야? 서울 지역의 풍속은 가가 나보다 강하다.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이니까 나가 더 세겠지. 가가 세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야. 그리고 등압선의 간격이 좁은 걸로 봐서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 거야. 겨울철이 보통 바람이 세잖아. 겨울철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도 두꺼웠지. 여름철에 혼합층의 두께 얇았고, 바다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휙 넘어가서 3번으로 왔어.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에 발달한 온대저기압을 나는 ABC 지역에서의 풍향과 풍속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 풍향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라 그랬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또 풍향이 주어졌잖아. 뭐 이런 거, 이게 지구과학은 자료 해석이 많아서 그때 완전히 처음 보는 데이터가 주어질 때도 많아. 사실 요 데이터, 나와 같은 요 데이터도 나는 처음 보는 거야. 근데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기억의 풍향은 북서쪽에서부터 불어와. 북서풍이란 얘기야. 이거 기억이 북서풍. 그리고 풍속은 얼마? 여기가 요 원. 요게 10m/s고 요게 5m/s라 그랬으니까 요 중간이 7.5. 그럼 여기는 얼마 되겠어? 뭐 8이나 9쯤 되겠지. 그렇게 풍속을 읽는 거야. 여기서는 뭐 굳이 풍속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누가 긴지 짧은지만 보면 돼. 가장 긴 기억이 풍속이 가장 센 거고, 가장 짧은 니은이 풍속이 가장 약한 거야. 그리고 니은은 무슨 풍? 남서풍이라 그러면 돼. 디귿은 남동풍. 이걸 여기서 찾으면은 A는 이게 북서풍이잖아. A가 북서풍이니까 A가 기억. B는 남서풍. 이게 니은. C가 디귿 남동풍. 이렇게 되겠지. 그치? A가 기억이고 B가 니은이고 C가 디귿이고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돼. 그럼 뭐 답이 보일 거야. A 지역에서의 바람은 기억이다. 맞고, 풍속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강하다. C가 디귿, B가 니은이니까 디귿하고 니은하고 누가 더 바람이 세? 디귿이 바람이 더 센 거지? 그러니까 C가 바람이 더 센 거지. C 지역이 B 지역보다 강하다. 맞고, 요거는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B하고 C를 비교하라 그랬잖아. 요 B하고 C를 비교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니은과 디귿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야.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어디가 바람이 셀까?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B 쪽에서 등압선의 간격은 이만큼인 거고, C 쪽에서의 등압선 간격은 이만큼인데 누가 더 넓을까?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긴 한데 B가 조금 더 넓어 보이지? B가 좀 바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지금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직접 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온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A하고 B하고 어디가 기온이 높으니? B가 기온이 높지. 요거 한랭 전선은 이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 온난 전선 이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비교해 보면 A는 찬 공기, B는 따뜻한 공기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그러면 안 돼. 기억하고 니은 2개 그러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5번은 사실 뭐 풀어줄 건 없는데 그림이 좀 색다른 거라 그냥 보여주는 거야. 폐색 전선이라 그래서 폐색 전선은 이쪽에 있는 요 한랭 전선, 이쪽에 온난 전선 이렇게 있지. 요거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한랭 전선은 아이고 여기 한랭 전선. 한랭 전선 이쪽에 찬 공기가 이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고, 온난 전선 이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여기 한랭 전선, 온난 전선이고, 폐색 전선은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 두 개가 만나서 살아남은 거는 이쪽에 여기 폐색 전선. 원래의 온난 전선만 살아남아 있지. 그리고 이쪽에 있던 찬 공기, 한랭 전선은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 버린 거야. 이 경우는 요 찬 공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니까 타고 올라간 거야. 만약에 요 찬 공기가 이쪽 찬 공기보다 더 차갑다 그러면은 이게 이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겠지. 요 밑으로 파고 들어갈 거야.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형태를 우리는 다시 그림 지우고, 이런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은 온난형 폐색전선이라 그러는 거야. 온난형 폐색전선. 폐색전선 한번 얘기해 주려고 문제 푸는 거고, 그냥 뭐 풀었으니까. 기억. 전선면 부근에서 형성되는 구름의 두께는 A가 두꺼워, B가 두꺼워. A가 두껍지? 전선의 이동 속도는 A가 빨라, B가 빨라? 한랭 전선은 A가 더 빠르다 그랬지? B가 A보다 빠르면 안 돼. 지표 부근의 기온은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찬 공기가 있는 건데, 이쪽 찬 공기가 이쪽 찬 공기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표 부근의 기온은 A가 B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다 그래야지.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는 거야. 다음 6번으로 와서, 그림 가와 나는 어느 해 봄과 초여름 우리나라 주변에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것도 역시 어느 게 봄이고 어느 게 초여름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초여름 우리나라의 날씨의 특징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마전선이야. 여기에 장마전선이 있잖아. 정체전선이라 그런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게 초여름인 거야. 그럼 나머지가 뭐겠어? 봄. 좀 전 문제는, 전에 풀었던 문제는 어느 게 겨울철인지 확실하게 알려줬잖아.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여름철이었고, 요 문제는 어느 게 여름철이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봄인 거지. 일단 그렇게 결정하고, 기억. 가는 초여름, 나는 봄철의 일기도이다. 맞지? 그리고 가의 전선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위치한다. 이 가는 이 전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5호 측크해 기단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온난 전선을 형성하고, 한랭 전선을 형성하고, 이 전선의 아래쪽에서는 북태평양 기단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온난 전선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두 개가 겹쳐지면서 요 정체 전선을 만든 거야. 가의 전선 남쪽에는,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 그 북태평양 기단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 북태평양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 키 큰 고기압이라 부른다 그랬지? 요거는 이동성 고기압이 아니라 정체성이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나에서 우리나라의 날씨는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정체성 고기압은 굳이 찾으라 그러면은
오호츠크의 기단,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호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아니야. 일단 답은 기억인데 보통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이쪽에 고기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우리 쪽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고기압이 세력을 이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고르라 그러면 양쯔강 기단? 양쯔강 고기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딱 또 양쯔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 그래서 여하튼간 여기서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정체성 고기압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 이쪽에 시베리아 고기압 또는 이쪽의 오호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주는데 오호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줄 때는 보통 이쪽이 등압선이 이쪽이 고기압 표시가 되어 있고 등압선의 굴곡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도 여기가 이렇게 고기압 표시되어 있고 보통 등압선의 간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저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여튼 여기에서는 기억 하나만 맞는 거야. 다음 7번 그림은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서울 지역에서 관측한 기압과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통 어디다 그릴까? 이쪽에다가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생겼어. 이쪽에 한랭전선, 앞쪽에 온난전선. 이 친구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온난전선의 영향을 받을 거고 두 번째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겠지. 그리고 풍향은 이렇게 기억해두라 그랬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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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분다고. 그리고 여기는 양쪽이 찬 공기, 이쪽 찬 공기, 가운데만 따뜻한 공기라 그랬어.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쪽에 따뜻한 여긴 찬 공기, 요거는 여기가 찬 공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문제 보자고. 그러면 요 그래프 먼저 해석을 해놓고 들어가자. 요 지점 있잖아. 요 지점. 요 지점에서 기압과 기온이 좀 변했잖아. 보통 요 1번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찬 공기에 있다가 따뜻한 공기로 가는 거니까 기온이 올라갈 거고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 속에 있다가 찬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온이 내려가겠지. 이렇게 기온이 한 번씩 톡 뛰고 여기서 한번 뛰었어. 이렇게 한번 착 떨어지고 올라가는 곳이 온난전선이 통과한 거고 내려가는 곳이 한랭전선이 통과한 곳이라 볼 수 있어. 그리고 기압은 이게 온대저기압이라 그랬잖아. 여기가 요게 저기압의 중심이야. 온대저기압이라 저기압의 중심이라 이 온대저기압이 이 사람을 쓱 지나가게 되면은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직전까지는 이 사람과 요 사람과 색깔을 좀 바꿔서 요 사람과 이 온대저기압과의 거리를 생각을 해야 돼. 거리를. 이 녀석 이렇게 지나가면 이 사람과 이 온대저기압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지다가 여기 있을 때 여기까지 오면 사람이 정확하게는 온대저기압 이동한 거지만 사람이 이동했다고 봐도 돼. 어차피 상대적인 위치만 보면 되니까 사람이 여기쯤 있을 때가
저기압이 중심과 가장 가깝잖아. 그리고 나면 저기압의 중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 지점까지 들어가는 동안은 점점점 기압이 낮아져. 그러다가 요 지점부터는 기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온난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에는 기압이 낮아지고 한랭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기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사람이 이 온대 저기압이 중심과 얼마나 점점점 가까워졌다가 또 얼마나 멀어지고 있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온난 전선이 통과하고 한랭 전선이 통과할 무렵까지 기압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야. 여기가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한랭 전선 딱 통과하고 나니까 기압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기억, 12시경에 한랭 전선이 통과했다. 한랭 전선이 아니라 온난 전선이 통과한 거지. 자정 직후에는 날씨가 맑아졌다. 자정 직후에 날씨가 맑아질까? 한랭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소나기 오잖아. 말떠고 보기 어렵지. 12시에서 12시 사이, 낮 12시에서 밤 12시, 요 사이 얘기하는 거야.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그 사이, 그 사이에서 남서풍 맞지? 왜 남서풍이 요 바람 말이야. 요 바람, 남서풍 부는 거 맞다.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하면 뭐 웬만큼 된 것 같고, 하나만 더 보자. 9번 보자. 9번. 그림 가나다는 태풍이 통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3일 간격으로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3일 간격으로 순서대로 나타냈대. 요 순서 이렇게 지금 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때 풍속은 A 지역, B 지역 어디가 더 세니? 어디가 등압선의 간격이 더 좁으니? B가 등압선의 간격이 더 좁지? 요 B가 그러니까 B가 바람이 더 세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풍속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강하다. 맞고, 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은 태풍 여기 있다가 이렇게 대략 이동 경로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한 여기 어디쯤 있다가 여기 어디쯤에서 이렇게 지나간 거잖아. 서울은 여기쯤에 있고. 너무 넘어갔나? 대략 서울 여기쯤에 있는 거야. 태풍은 이렇게 지나갔고,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서울이 있는 거잖아. 저기압이 통과할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이라 그랬지? 이쪽 시계 방향, 이쪽 반시계 방향, 이렇게 변할 거야. 그러니까 서울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래야 돼. 맞는 거야. 다에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야, 요것도 좀 다에서 우리나라로 바람이 어떻게 불까? 이 정도면은 태풍이 거의 육지에 상륙한 거야. 그래서 그 등압선에 나란하게 바람을 불게 하지 말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그럼 대략 우리나라는 동풍에 가깝지? 이거 뭐 어떤 식으로 그리든지 간에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든지 간에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아닌 거야. 최소한 동쪽이나 뭐 남쪽이나 또는 뭐 북쪽이나 이쪽 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거지 서쪽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은 아닌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은 서풍 계열이 아니라 동풍 계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야. 그래서 요것도 틀려. 맞는 거는 기억, 니은 2개.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몇 번이었냐 하면 17번으로 와서 그림 가는 기단이 변질되는 과정을 나는 겨울철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면 보통 상호 두 개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게 편해. 물론 관련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관련이 있어.
요 구름 사진 좀 잘 봐도 우리나라 서해안에 마치 이렇게 짜잘짜잘 이렇게 솜털 같은 짜잘짜잘짜잘짜잘짜잘짜잘짜잘한 구름이 이렇게 잔뜩 있는 거. 이거 우리나라 서해안 대전 지역까지 옛날에 폭설 내렸었을 때 그때의 기상위성 사진이야. 그래서 요 위성 사진이 종종 시험 문제 나온다.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이렇게 몽골한 구름이 잔뜩 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겨울철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해안 폭설 당시의 위성 사진이야. 그리고 이것도 봐봐.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로 온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랫부분이 열받아갖고 열과 수증기 공급받아갖고 불안정해진다 그랬지? 그래서 이 공기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 만든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름이 구름이야. 상승 기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두꺼운 구름. 이렇게 두꺼운 구름을 저근용 구름이라고 한다고. 저근용 구름에서는 강한 비 또는 겨울철에는 눈이 온다. 이게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릴 때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기억, 가는 기단이 발원지보다 고위도로 이동할 때, 고위도로 간다는 얘기는 추운 곳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는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로 온 거니까 저위도로 왔을 가능성이 높지. 보통 시베리아 쪽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리는 거야. 동그라미 아니다. 틀리는 거야. 나일 때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폭설이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맞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위성 사진이 자주 나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야. 시베리아 기단이 가하 가정에 의해 변질되면 나와 같은 구름 분포를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야. 니은하고 디귿 두 개 고르면 돼. 일단 뭐 요 정도만 하고 왜 좀 뭔가가 좀 찜찜한데 혹시나 내가 강의하다가 뭐 좀 잘못한 것 같다 싶은 거는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 잘못 얘기한 거를 잘못 알아듣고 시험 문제를 뭐 선생님이 잘못 얘기해서 잘못 풀었어요. 그러면 안 돼.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그때그때 질문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